당위를 얘기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희정, 이재명 지지, 특히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측이 갖고 있었던 이거보다 쫓아가고 우리 힘이 약한데 일방적으로 당했다라고 하는 심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지층이나 그쪽 캠프에서는 야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즐겁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새벽 2시에 페이스북에다 올려놓고 또 현장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뭐가 그렇게 사람을 즐겁하게 만드냐 이런 등의 감정이 있을 터인데 이건 이제 닭과 계란의 관계란 말이에요. 뭐가 먼저 뭐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야 너네가 먼저 잘하면 우리가 잘하지. 그리고 상대방에서 무슨 얘기가 먼저 하니까 먼저 했지. 이러면서 이게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부부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남편 말만 들으면 아내가 제일 잘못한 것 같고. 본인의 문화적 일상을 다른 사람의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변호사로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처럼 서로 서운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얘기만 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큰 목표를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지금 경선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일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모아서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종의 목표니까 화해를 해야죠. 결국에는 사랑 싸움 정도다. 뭐 말할 때는 상처받고 말할 때는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화해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 선을 따지 않고 화해하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을 따질 게 아니라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는 없고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대선은 형성이 돼 있는데 네네. 자,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재인 후보의 적극적이고 전통적인 지지층만으로 안 되고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자 내부에서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당내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 외에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가는 것도 골치 아프고 그다음에 반문정서라고 하는 것을 갖고 끊임없이 여론에서 생산해내고 있고 또 하나는 나머지 세 개의 당이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집중파를 퍼붓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내부에 대한 결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자가 넓은 아량으로 적극 껴안아야 돼요. 그래서 주위를 또 설득하는 것도 그것도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을 껴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데 한 가지는 좀 안심에 들 부분이 뭐 안심이란 말을 좀 하는 게 좀 안 맞습니다만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을 뭐 전부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면서 옮겨갔고 그 중에서 일부가 또 안철수 지지층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런 지지층 전체를 갖다가 다 100%는 껴안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껴안는 모습 보여주면 되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당들의 공격을 어떻게 피할 거예요, 그거는 정면 돌파를 해야죠. 그건 어차피 선거전입니다. 선거전에는 포지티브 전략도 있고 네거티브 전략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픈 점을 팩트르면은 상대의 아픈 점도 계속 찔르는 게 그게 선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게 맞고 또 인정하고 또 오히려 인정해야 돼. 오히려 자꾸 아니다 하면 나중에 그게 사실은 어떤 경우도 밝혀지면 더 크게 상처가 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대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질문 안 하고. 중립입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중립입니다. 다른 데로 얘기하면 감옥 갑니다. 네, 중립입니다. 이경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를 약간 비판적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면. 바로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맞네요. 네.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보고 누구 찍으실 거예요? 아니, 누구 찍는 건 아니, 상관없이. 깜짝 놀라시네요. 아니, 놀라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제3자 입장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지금 질문 안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들 문제가 있잖아요. 아들 문제가. 이거 갖고 정말 아들 문제가 이미 팩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는데 이제 이번에 막 좀 짜증 비슷하게 냈단 말이에요. 막 고마해라. 막 고마해. 부산 롯데 응원 야구 가보셨어요? 알죠? 마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렇죠. 마 하면
이 호남 쪽 표현으로는 거시기거든요. 그렇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얘기할까요? 아들 문제는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럼 기자한테 물어볼까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네. 사실은 이제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민들한테 감정법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약간 약이 오르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거기에 당시에 7세인데 이렇게 아들이 그런데 이렇게 5급이라니까 이제 좀 높게 보시는 거죠. 이게 사실 5급 공무원이 아니라 이 공기업의 5급이니까 이제 다른 것인데 이제 그런데 이전에 참여정부 시절 때 입사를 한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이전에 여러 단계에서 그런 이제 검증이 이루어진 것도 맞고, 근데 그리고 사실은 이 문재인 후보의 어떤 이제 팩트 검증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이 설명한 사안이 이 사안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자세히 설명도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보가 더 친절할 필요가 있다. 아하.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막 고마해는 지지자들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해법이에요. 예. 그리고 이 일반 국민들은 그 문제 구조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네. 그리고 해명이 됐다는데 네. 어떻게 해명이 됐다는 것이냐. 10년이 흘렀다고 하지만 그 많은 분들만 알지. 네.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그리고 다 잘 몰라요. 그 사안에 대한 쟁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만 해서 한 10가지 정도는 있고, 그런데 이미 해명은 잘했어요. 그러면 그렇더라도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부분으로 또 다시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따지더라도,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려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려고 말려고 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른바 마녀 사냥을 하면 저는 이 아들 얘기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명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 조대인 변호사는 잘 아세요? 대충은 압니다. 대충 아세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그 고재열 기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친절하게 계속 해명을 해라.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언제 이 집단적인 집단 지성에 대해서 늘 그 긍정적으로 보지만 집단적으로 이지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은 게 오래전에 타진요라고 하는 네, 그렇죠.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타진요가 누구죠? 타블로입니다. 타블로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예. 그런데 얘를 갖고 그 대학에 갖고 졸업장을 가져오고 학장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도 동일 인물이라고 얘기해도 졸업장이 조작됐고 학장은 매수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진실이 해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뭔 해명을 한들 어느 꼬투리를 안 잡겠냐. 맞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설명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넘어갔다면 문제죠. 근데 여러 번,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여러 번의 검증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정권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번에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본인이 관련된 해명도 충분히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안 하면 모르지만 너무 사소한 걸 자세히 설명을 하면 변명으로 또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지구인이고 내가 얼굴 봐도 사람인 것 같은데 남들이 저를 보고 예를 들면 외계인 같아요 얘기를 하면 아무리 지구인이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면 외계인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설득해도 나에 관련된 진실의 항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 얘기를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재인 후보를 지난 2012년 대선 때 보니까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이 대선은 나의 일이고 가족이 같이 대선을 치르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까지는 같이 이제 정치 영역으로 오지만 자녀들이 내 대선 때문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자녀를 끌어들이는 데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2012년 보통 부모들이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자식이 집에서 싫다 그래도 막 두들겨 패고 끌고 나왔고 선거운동을 시키는데 경선 과정에 보면 안희정 지사 이렇게 이제 그 아들도 나왔던데 요즘은 이제
오히려 그 자녀들이 더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게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직계 좀비 속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다른 선거운동원 쓰는 기간까지 전에 가족이 할 여지가 더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소극적이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사실은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쟁할 때 어떤 가족 사진이 노출되면서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보면 되게 유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당시에 대한민국 남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선거 슬로건을 갔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좀 문제. 대한민국 아빠 그랬을 때 정서하고 그렇죠. 다르거든요. 여성분들한테 또 그래갖고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대한민국 남자는 괜히 한 일이 돼버리고 바로 넣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아빠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 엄마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뒤에 가족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를테면. 네.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뭔가 끌어들이는, 이 가족을 건사하면서 어떤 이런 이제 안정감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카드를 쓰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아들이 전면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문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 근데 재밌는 게 이 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공모전에서 그런 이 주목받은 작품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공모전 작품을 그래 유튜브에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봤는데 뜻밖의 반전이 있었어요. 오. 작품이 너무 좋은 거죠. 아하. 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는 이거는 되게 대단하다. 그래서 상당히 검색해 보시면은 예. 그 작품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더 친절하게 나올 필요가 있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지금 이 문제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 부분에 어떤 쟁점이 된다면 이게 논란이 되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 프레임으로 가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나오게 됩니다, 아들이. 근데 빨리 초기에 나와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이게 한 10년 동안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골치 아플 거예요. 근데 그게 예. 전례가 있어 그래요. 소위 말하는 이해창 그 후보 그렇죠. 아들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처음에 DJP한테도 사실 원패를 쳤는데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2차전 붙었을 때도 또 그 문제 얘기를 그 하죠. 문제가 나오면서 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식에 관한 문제는 이게 감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차라리 정책 같으면 얼마든 치고받을 수 있는데 자식 문제는 치고받을 수도 없는 그런 해명을 있어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고. 그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또 아플 수도 있는 예. 겁니다. 교수님. 네. 자, 이제 구도인데. 예, 예. 자, 국민들의 관심은 최근에 무슨 한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자가 붙게 되니까 안철수하고 문재인 양자 구도가 되니까 안철수가 이기는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래 뭐 네. 좀 발칵 뒤집혀서 또 예, 예. 우당탕탕 하는데 어느 칼럼을 봤더니 네. 1대1 구도라고 하면서 환상이다. 나머지 3개 정당이 어떻게 후보를 포기하겠느냐. 그리고 3개 정당은 다 보수 정당이고 하나만 빼놓고요. 근데 이제 오자고도 관계도 보니까 서로 간에 지금 후보들끼리 이제 이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절대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구도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번 대선은 적어도 사자구도는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사자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의석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민주당, 문재인. 그 다음에 안철수.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로. 예, 의석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그 다음에 유승민. 정의당의 아니요, 유승민 빠지고요. 유승민 의석수는 4번째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단일화된다고 봐야죠. 정의당 심상정까지. 예. 그래서 그렇게 사자구도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 게 그 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가 돼 있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굉장히 커다란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어요. 예. 이기고 지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 만약에 보수가 소위 말해 보수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지게 되면은 그 모든 화살은 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받을 가능성이 높게 지금 그런 구도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두 후보는 아마 단일화가 막판에 극적으로 단일화를 아마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자구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론조사 관련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런 여론조사가 왜 나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치도 현실 가능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여론조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그거거든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힘 합쳐가지고 미국하고 싸우면 이길까?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전쟁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아니, 대로 남북한이 손잡고 일본과 싸우면 이길까? 뭐 그런 거 무기력 미사일이 더 많대 이거게 물론 계산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계산을 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양자 프레임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는 것 같아요. 예. 안철수 대 문재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긴다. 예. 문재인 전 대표가 적폐 세력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는 그 보수까지 본인들이 다 합쳐가지고 자유한국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문재인한테 맞서겠다는 얘기인데 소위 국민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으로 보고 반성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예, 심지어 그 유승민조차도 자유한국당의 그렇죠. 친박 세력은 청산의 대상이다. 그렇죠. 근데 그 세력을 모아서 우리가 1대1로 문재인을 무찔러야 된다? 예. 그런 국민적인 요구를 누가 했나요? 그러니까 저 안 했어요. 저한테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거 전략상 왜 한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조병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 프레임이 왜 나오냐는 것은 그거는 물론 국민의당 큰 전략 중에 하나죠. 예. 소위 말하는 국민의당이 무슨 당이에요? 민주당이 떨어져 나간 당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정통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뜻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 각 후보들에 대한 비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그 비선호도 1위가 문재인 후보다라는 거는 결코 요거는 꼭 잊어서는 안 된다. 비호감도. 그렇죠. 그런데 그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준표 후보는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대법 확정 판결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무자격 후보다. 그러니까 홍준표 말들 재밌어요. 큰 집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정치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준표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전략은 흡수 통합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가 또 뭐라 했냐, 대구에 가서 누가 보수의 적자인지 판단할 것이다. 자연 선택설. 제가 봤을 때는 흡수 통합설하고 예, 자연 선택설. 합의 통합설 정도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자연 통합설이라 표현은 했지만 자연 선택설. 예, 합의 통합설인데, 예.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어떤 지금 구상은 그냥 굴러 들어올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굴러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못 버티고 올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자세인 것이고, 예. 그런 태도인 것이고, 그리고 유승민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버틸 때까지는 버텨본다. 그런데 예. 이미 본인이 경선에 나섰을 때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열어놨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자강로로 좀 돌아섰잖아요. 네,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도 저쪽에서 홍준표 지사가 얄밉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곧게 가지는 않겠다 그 정도고요. 맞아요. 예. 자, 그래서 몇 자 구도로 보세요? 저는 거의 이렇게 저도 사자구도 쪽인데 절대로 국민의당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유승민 예. 후보가 국민의당 쪽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TK 가면 기본적으로 배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국민의당 호남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버리면 배신자에서 역적이 됩니다. 그럼 아니 이렇게 배신자. 너는 배신자. 그래서 절대 이제 정치적 기반을 잃게 돼서 현실 가능성이 정말 제로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국민의당을 안 간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제 정치라는 게 가변적인 유일한 예. 지금 이번 대선에서 유일한 가변성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너무 막 새로운 게 많이 생겨가지고 헷갈리는데 네. 거기에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유일한 부분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설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눈치 통합설. 눈치 보다가.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는 5자구도 그대로 간다. 네. 이경수 교수님은 4자구. 4자구도로 간다. 저는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 언제 이 집단적인 집단 지성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보지만 집단적으로 이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은 게 오래전에 타진요라고 하는 네, 그렇죠.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타진요가 누구죠? 타블로입니다. 타블로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예. 그런데 얘를 갖고 그 대학에 갖고 졸업장을 가져오고 학장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도 동일인물이라고 얘기해도 졸업장이 조작됐고 학장은 매수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진실이 해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뭔 해명을 한들 어느 꼬투리를 앉았겠냐.
맞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설명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넘어갔다면 문제죠. 근데 여러 번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여러 번의 검증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정권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번에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본인이 관련된 해명도 충분히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안 하면 모르지만 너무 사소한 걸 자세히 설명을 하면 변명으로 또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지구인이고 내가 얼굴 봐도 사람인 것 같은데 남들이 저를 보고 예를 들면 외계인 같아요 얘기를 하면 예. 아무리 지구인이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면 외계인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더 이상 설득해도 나에 관련된 진실의 항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 얘기를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재인 후보를 지난 2012년 대선 때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재인 후보의 적극적이고 전통적인 지지층만으로 안 되고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자 내부에서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당내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 외에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가는 것도 골치 아프고 그다음에 반문정서라고 하는 것을 갖고 끊임없이 여론에서 생산해내고 있고 또 하나는 나머지 세 개의 당이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집중파를 퍼붓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일단 내부에 대한 결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승자가 예. 넓은 아량으로 적극 껴안아야 돼요. 그래서 주위를 또 설득하는 것도 그것도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을 껴안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데 한 가지는 좀 안심에 들 부분이 뭐 안심이란 말을 좀 하는 게 좀 안 맞습니다만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을 뭐 전부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면서 옮겨갔고 그 중에서 일부가 또 안철수 지지층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런 지지층 전체를 갖다가 다 100%는 껴안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껴안는 모습 보여주면 되고 예. 그다음에 밖에 있는 당들의 공격을 어떻게 피할 거예요, 그거는 정면 돌파를 해야죠. 예. 그건 어차피 선거전입니다. 예. 선거전에는 포지티브 전략도 있고 네거티브 전략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픈 점을 팩트르면은 상대의 아픈 점도 계속 찔르는 게 그게 선거예요. 당위를 얘기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희정, 이재명 특히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측이 갖고 있었던 이거보다 쫓아가고 우리 힘이 약한데 일방적으로 당했다라고 하는 심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지층이나 그쪽 캠프에서는 야 해도 너무하는 거야. 그냥 즐겁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새벽 2시에 페이스북에다 올려놓고 또 현장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뭐가 그렇게 사람을 즐겁하게 만드냐 이런 등등의 감정이 있을 터인데 이건 이제 닭과 계란의 관계란 말이에요. 뭐가 먼저 뭐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야 너랑 먼저 잘하면 우리가 잘하지. 그리고 상대방에서 무슨 얘기가 먼저 하니까 먼저 했지. 이러면서 이게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부부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남편 말만 들으면 아내가 제일 잘못한 것 같고. 본인의 문화적 일상을 다른 사람의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변호사로서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처럼 서로 서운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얘기만 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큰 목표를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지금 경선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일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모아서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종의 목표니까 화해를 해야죠. 결국에는 사랑 싸움 정도다. 말할 때는 상처받고 말할 때는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화해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 선을 따지 않고 화해하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을 따질 게 아니라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는 없고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대선은 형성이 돼 있는데 네네. 자,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에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게 맞고 또 인정하고 또 오히려 인정해야 돼요. 오히려 자꾸 아니다 하면 나중에 그게 사실은 어떤 경우도 밝혀지면 더 크게 상처가 오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대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질문 안 하고. 저 중립입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중립입니다. 다른 데로 얘기하면 감옥 갑니다. 네, 중립입니다. 이경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를 약간 비판적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면. 네네. 예. 바로 대답하신 거 보니까 맞네요. 네. 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보고 누구 찍으실 거예요? 아니, 누구 찍는 건 아니, 상관없이. 깜짝 놀라시면. 아니, 놀라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저기, 제3자 입장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지금. 질문 안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 아들 문제가 있잖아요. 아들 문제. 이거 갖고 정말 아들 문제가 이미 팩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는데 이제 이번에 막 좀 짜증 비슷하게 냈단 말이에요. 뭐, 막 고마해라. 막 고마해. 부산 롯데 그 응원 야구 가보셨어요? 알죠?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면 예. 이 호남 쪽 표현으로는 거시기거든요. 그렇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얘기할까요? 아들 문제는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럼 기자한테 예. 물어볼까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네. 사실은 이제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민들한테 감정법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약간 약이 오르는 사안입니다. 그래요? 네, 거기에 당시에 7세인데 이렇게 아들이 그런데 이렇게 5급이라니까 이제 좀 높게 보시는 거죠. 이게 사실 5급 공무원이 아니라 이 공기업의 5급이니까 이제 다른 것인데 이제 그런데 이전에 참여정부 시절 때 입사를 한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이전에 여러 단계에서 그런 이제 검증이 이루어진 것도 맞고 근데 그리고 사실은 이 문재인 후보의 어떤 이제 팩트 검증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이 설명한 사안이 이 사안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자세히 설명도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보가 더 친절할 필요가 있다. 아하.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막 고마해는 지지자들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해법이에요. 예. 그리고 이 일반 국민들은 그 문제 구조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네, 그리고 해명이 됐다는데 네. 어떻게 해명이 됐다는 것이냐. 10년이 흘렀다고 하지만 그 많은 분들만 알지. 네.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그리고 다 잘 몰라요. 그 사안에 대한 쟁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만 해도 한 10가지 정도는 있고 그런데 이미 해명은 잘했어요. 그러면 그렇더라도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부분으로 또 다시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따지더라도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려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려고 말려고 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른바 마녀 사냥을 하면 저는 이 아들 얘기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명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잘 아세요? 대충은 압니다. 대충 아세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그 고재열 기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친절하게 계속 해명을 해라. 그죠. 근데 이제 저는